한평생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저였습니다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헌신이 결국 저를 이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뼈아픈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렵게 키워 장성한 아들이 번듯하게 가정을 꾸리고 새 출발을 했을 때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고 그저 아들이 잘 사는 모습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하게 된 며느리가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매번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번거롭고 퇴근 후에는 지쳐서 더는 돌볼 여력이 없다는 며느리의 하소연이 이어지자 아들은 문득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엄마, 힘들게 오가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아이들도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도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아들의 제안에 제 마음은 잠시 흔들렸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매일 볼 수 있고 늦은 나이에 홀로 지내던 저에게도 다시 삶의 활기가 생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제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선택이 될 줄은요. 저는 흔쾌히 아들 내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머지않아 오랜 시간 정들었던 제 집을 떠나 아들 내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알았지요. 비록 그 시작이 제가 원하던 방향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은 기대와 약간의 불안감 속에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합가가 결정되자마자 제게 주어진 역할은 그 어떤 직업보다도 분명해졌습니다. 어린 손주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보는 일은 물론이고 삼시세끼 영양 가득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 집안 구석구석을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는 청소,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가족들의 빨래까지 이 모든 것이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아들도 퇴근 후 잠시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전부였으니 하루 온종일 허리 펼 새 없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은 저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자처한 일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된 육체 노동은 제 늙은 몸을 혹사시켰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신적인 피로는 점점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제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며느리도 저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안 계셨으면 저희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데 어머님 덕분에 숨통이 트여요. 라며 살갑게 제 팔을 잡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마움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며느리의 태도는 점차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마치 제가 이 집에 고용된 식모라도 되는 양, 제가 모든 집안일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미묘하고 서늘한 변화를 감지하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며 그저 가족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 견뎌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사소한 일에도 며느리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말들이 점차 대놓고 저를 비난하는 형태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손빨래 해주셔야죠. 그냥 세탁기에 넣으면 아기 옷감 다 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며 제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제가 아무리 신경 써서 준비한 아이들 음식 앞에서도 아이들 반찬이 왜 이래요? 매번 똑같고 애들이 먹기 싫어하는데 다른 건 없어요? 라며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목욕시키는 일까지도. 아이들 제대로 안 씻기셨어요. 아직 물기가 다 안 마른 것 같네요. 피부병이라도 생기면 어쩌실 거예요? 라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양. 며느리의 삿대질과 질책은 이제는 일상이 되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씁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제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잔소리와 무시 아닌 무시에 저는 정말 이 집의 식모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자존감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고 더 이상 제가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볼까도 수없이 망설였지만 혹시라도 아들 내외의 불화로 이어질까 봐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며느리에게 혼나고 있을 때도 엄마, 그냥 좀 맞춰주세요. 제가 미안해요. 라는 말만 할 뿐 적극적으로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신을 탓하며 이 모든 것이 제가 가족을 위해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켰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은 제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깊이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제게 남은 마지막 작은 공간마저 빼앗으려는 충격적인 요구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방이 좁다며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큰 방 쓰실 필요 없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더 커서 개인 공간이 필요하니 어머님 방을 아이들 방으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작은 방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분명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고 그 방은 제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안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제가 이 집의 법적인 주인이었어도 이미 식모처럼 지내고 있는 저에게는 더 이상 발언권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이 집에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충격적인 요구에 아들은 엄마,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작은 방으로 옮겨드릴게요. 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한 채 제 오랜 안방을 아이들에게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의 안식처였던 공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창문 하나 달린 골방 같은 곳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 좁고 스산한 방에서 홀로 지내는 밤마다 서러움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한평생을 바쳐 일군 제 보금자리에서
저는 마치 언여 사는 객처럼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아들을 위해 베풀었던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고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삶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고 제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가 옮겨온 방은 햇빛 한 줄기 제대로 들지 않는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좁고 축축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저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고 벽에 걸린 낡은 달력만이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막막함과 허무함이 저를 덮쳤고 밤이 되면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며 한숨과 함께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색깔이 사라지고 오직 회색빛 그림자만이 저를 감싸는 듯했고 저는 희미한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도 이제는 너무나 드물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먹을 밥상을 제 방문 앞에 소리 없이 놓아두고 가기 일쑤였고 아들과 손주들은 제가 방 안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듯 조용히 자기들만의 일상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때때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저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서 그저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고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작은 방을 나와 거실로 나가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는 이미 손주들의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며느리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버머니 불편하시면 방에 계시는 게 훨씬 편하실 텐데요. 라고 차가운 어조로 말하며 저를 다시 방으로 돌려보내는 듯한 눈치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또다시 쭈뼛거릴 수밖에 없었고 저의 존재가 그들에게 큰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스스로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찾아오는 이 없는 이 방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를 향한 아들의 변해버린 태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진 듯한 비참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데도 아들은 제 방에는 거의 들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끔 찾아와도 엄마,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으시죠? 라는 형식적인 질문만 던질 뿐 제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에서 예전에 정 많고 살가웠던 아들의 흔적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었고 그저 냉랭하고 무심한 낯선 이의 얼굴만이 저를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 아들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 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 없이 힘들게 일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옷 한 벌, 맛있는 음식 한 번 제대로 사 먹지 못하고 오로지 아들의 뒷바라지에만 제 삶을 헌신했습니다. 저의 청춘과 모든 열정을 아들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수십 년의 세월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저를 이토록 외로운 골방에 가두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아무런 결정권도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표정 하나, 아들의 짧은 한숨 소리에도 저는 제 행동을 제약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제 의견을 말하고 제 자리를 지켰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버거웠습니다. 마치 굳건했던 제 존재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 껍데기만 남은 빈 나무처럼 제가 그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듯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저 몰래 아들에게 제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인지 불평하는 소리를 작은 방문 틈으로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계시면 저희도 솔직히 너무 불편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 더 이상 존경받는 어머니가 아닌 그저 불편하고 귀찮은 짐덩어리로 전락해버렸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된다는 생각에 저는 숨쉬는 것조차 죄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속에는 서러움과 함께 작은 원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토록 헌신했던 아들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원망은 분노로 이어지는 대신 깊은 슬픔과 자책감으로 변질되어 저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비참한 노년을 맞이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어 답답함에 몸부림쳤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은 제 육체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은 점점 줄어들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매일 밤을 뒤척였습니다. 뼈마디는 쑤셔왔고 한숨은 절로 나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져 갔고 눈빛은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듯 공허했습니다. 저는 제 삶이 끝없이 밑으로 가라앉는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이대로라면 차라리 눈을 감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스스로의 생각에 크게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제가, 제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다니.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그런 절망적인 씨앗이 심어졌다는 사실에 더욱 큰 두려움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작은 아파트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아들의 간곡한 요청에 못 이겨 집을 팔고 이사 온 것이 이토록 큰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재산마저 아들에게 준 꼴이 되어버린 지금, 저는 속절없이 이들의 처분에 맡겨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저는 어느 날 몰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는 낯설고도 시원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고 문득 며느리가 금지했던 행동이었던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작은 행동조차도 큰 문제가 될까 두려워 결국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길 것만 같았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저의 비참한 현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저의 고통은 저만의 몫이 되어 더욱 깊은 골짜기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보다 할머니나 텀마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는 저를 부르는 소리조차 희미해졌고 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잊혀져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삶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지워지는 것 같았고 저는 그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문득 추운 기운에 잠이 깨었습니다. 난방은 거실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제 작은 방까지는 온기가 제대로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더욱 끌어당겨 몸을 웅크렸지만 온몸을 휘감는 한기는 마치 이 집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육체적인 추위보다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그 외로움과 서러움이 저를 더 떨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추위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감기에 걸려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목은 칼칼하고 온몸이 으슬으슬 아팠지만 누구 하나 제 방으로 와서 괜찮은지 물어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픈 줄도 모르는 듯했고 아들에게는 차마 말을 꺼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찬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며 홀로 밤새 앓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제가 밤새 그들의 이마를 짚어주며 간호했던 기억이 떠올라 더욱 서러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감기에 걸린 몸을 겨우 일으켜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저에게는 한마디 눈길도 주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거울 앞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잔뜩 잠긴 목소리로 얘야, 엄마가 몸이 좀 많이 안 좋구나. 라고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어머니, 병원에 가보셔야죠.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요. 일하고 마치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제가 없는 사람인 양 아무 말 없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그저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집에서 저를 위한 따뜻한 자리도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마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삶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비참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제가 이렇게 쓸쓸하게 죽어갈 수는 없다는 강한 생존 본능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서 작은 가방을 들고 집 밖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저의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 집을 벗어나는 것만이 제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굳게 닫힌 대문을 뒤로 한 채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의 작은 발걸음은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주머니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과 오래된 휴대폰이 전부였습니다. 이제껏 저는 단 한 번도 저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세상 어딘가에 저를 위한 작은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저의 남은 삶을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나마 희망했습니다. 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국도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작은 마을의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 모를 마을이었지만 그곳이야말로 저에게 필요한 안식처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홀린 듯 그 마을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아담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시골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가 저를 감쌌고 길을 오가는 몇몇 주민들은 낯선 저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국밥은 차가웠던 저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지치고 배고팠는지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아주머니에게 방을 구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인자한 얼굴로 마을 회관 근처에 빈 방이 하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친절함에 저는 잊고 지냈던 온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알려준 대로 찾아간 방은 작고 허름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도 소중한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마을 식당에서 설거지와 자비를 돕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허드렛 일이었지만 저는 오랜만에 제 힘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마을 사람들과 서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삶과 따뜻한 마음씨는 저의 얼어붙었던 가슴을 서서히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저의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저의 존재 가치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마을 장터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팔며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저는 이 마을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서울에서 온 아주머니가 아닌 마을의 정 여사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결정은 오롯이 저의 몫이 되었고 저는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물론 가끔은 지난 삶의 그림자가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그림자에 갇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음을 압니다. 과거는 저의 일부이지만 저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제가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아가지만 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기적 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스스로를 놓아주고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 나선 여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고 저는 이 선물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여러분 안의 빛을 찾아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삶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